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서 경영학과를 이중 전공 중인 21학번 전혜린입니다. 오늘은 5전공 1교양에서 살아남기 발표를 통해 교양, 전공, 공통, 무크, 과목별 학습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22년도 2학기에 다음과 같은 과목들을 수강하였습니다. 우선 전공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자면 미디어학부 전공 과목을 2개 수강하였고 경영학과 전공 과목은 3과목 수강하였으며 무크 교양으로 민법을 수강하였습니다. 한편 과목 공부 방식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 이해를 요구하는 전공 과목,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전공 과목, 영상 제작과 같은 실습 과목, 그리고 자율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하는 무크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각 과목의 공부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제가 각 과목의 시험과 과제에 대비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념이해 중심 전공 과목의 공부 방법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념이해 중심의 전공 과목은 교수님의 수업 중 설명과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되는 과목들입니다. 따라서 같은 과목이더라도 교수님에 따라 출제되는 내용이 천차만별이죠.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라도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난처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 저는 강의 계획안에 나와 있는 주교재를 항상 구매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재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더라도 교수님께서는 언제나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하지 못한 내용이나 수업 전체의 뼈대를 잡는데 교재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설명, 강의 자료, 강의 교재 이렇게 3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정리본을 만들었습니다. PPT만을 기준으로 공부한다면 놓치는 내용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저는 항상 워드 문서 파일을 통해 하나의 정리본을 만들었는데요. 그 예시는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 중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중요한 과목인 만큼 적극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어떠한 질문을 교수님께 드렸는지 예시를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학 원리 과목을 수강하며 개념 정리본을 만들었던 워드 파일의 예시입니다. 저는 항상 워드를 활용해서 정리본을 만들었는데요. 아이패드나 손으로 글씨를 쓰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아파서 이렇게 문서를 만드는 것이 항상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본을 만들 때 제가 활용했던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워드의 목차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워드에는 제목, 부제목, 각 파트 제목 등 중요한 부분을 제목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한눈에 제목들만 나와 있어 전체 공부의 흐름을 잡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미시적인 내용을 공부하다가도 왼쪽에 제가 정리해 두었던 목차 중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법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 질문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워드의 댓글로 질문을 다는 기능을 활용하면 나중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질문할 때도 매우 편리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드래그를 하고 말풍선을 다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시험 직전에 한눈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증이 해결되었다면 체크 표시를 눌러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말풍선에서 질문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색깔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의 글씨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하시고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한편 파란색은 문제나 테스트뱅크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총 적어 놓았고 초록색 형광펜을 통해서는 시험에 빈출되는 개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직접 손으로 필기를 한다면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겠지만 문서 작업으로 저는 항상 하고 있기에 효율적이면서도 눈에 띄는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번째 공부 방법으로 교수님께 적극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있었죠. 제가 실제로 미디어학부 전공 과목인 PR의 이해를 수강할 때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 메일입니다.
이렇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헷갈렸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제 언어로 바꾸어 보며 이해가 더 깊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개념을 시험에 내실지 않으실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메일 대신 대면으로 자주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저는 교수님의 논문도 항상 적극적으로 참고했습니다. 특히 인문교양의 경우 교수님께서 어떤 문학 작품 혹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쓰신 논문에 교수님의 생각이 잘 녹아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교수님의 성함을 검색하고 관련 논문을 찾아 읽는 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데 항상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공 과목 유형입니다. 문제풀이를 많이 요구하는 전공 과목인데요. 제 경우에는 회계학 원리, 중급회계, 마케팅 리서치 등의 과목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우선 테스트뱅크 등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집을 별도로 구매해서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만으로는 부족했던 문제들을 풀면서 저희는 항상 시험에 대비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테스트뱅크는 시험 문제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스트뱅크의 문제 유형 중에서 제가 꼭 풀어보는 것은 바로 개념 문제인데요. 개념 True or False 문제를 푸는 것은 놓쳤던 개념들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여기신 문제는 반복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시험 직전에 항상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다루셨던 문제들만 골라 풀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어느 정도 헷갈릴 여지가 있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을 교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또 수업 내용을 복습하면서 아이패드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풀이를 눈으로 훑기만 하다가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풀이가 바로 떠오르지 않고 헷갈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직전에는 수업 시간에 언급되었던 문제들을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직접 제 손으로 풀어보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교수님께 적극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문제의 풀이를 교수님께 여쭤보거나 교재 그리고 테스트뱅크에 있는 문제 중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과연 이 문제를 꼭 풀 수 있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들 때 교수님께 여쭤보면 이러한 문제까지는 풀 필요 없다. 시간상 나오지 않는다와 같은 시험에 대한 힌트까지 들을 수 있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회계학 원리를 공부할 때 제가 테스트뱅크를 활용하였던 방법의 예시입니다. True and False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 번 틀렸던 문제는 노랑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시험 직전에 빠르게 훑어보며 제가 어떠한 개념을 헷갈려 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들은 개념을 정리해 두었던 워드 파일 정리본에 내용을 파란색 글씨로 합쳤습니다. 관련이 있는 개념 부근에 이 문제들을 적어두면 수업 내용을 복습할 때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실습 중심의 전공 과목입니다. 사실 이 발표를 계획할 때 이런 과목의 유형은 미디어 학부와 디자인 조형 학부를 비롯한 일부 학과에만 개설되는 과목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발표에 포함을 시켜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습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과목의 과제를 할 때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기에 다루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습 과제의 세 가지 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 1점도 감점되지 않겠다라는 자세와 성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주제를 선정하더라도 이 과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티가 난다면 감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교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분량을 최대한 꽉 채우고 과제를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필수 요구사항 이외에도 많은 양의 자료를 활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보여주시는 예시 작품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교수님들께서는 전년도 수강생 중 훌륭한 작품들을 예시로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레퍼런스를 따온다는 느낌으로 과제를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드림으로써 제가 이 과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 작품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현재 제 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중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수님의 반응을 통해 제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도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결정적으로는 교수님께 제가 이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특히 조별 과제의 경우 실제로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상호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기여도가 낮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며 제가 이 과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멀티미디어 리포팅이라는 실습 수업을 수강할 때 작성하였던 기사입니다. 이 과제의 요구사항은 사진을 8장 이상, 영상을 6개 이상 활용하고 기사를 1500자 이하로 작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단순히 이러한 주어진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교수님께 인포그래픽을 추가로 넣어도 될까라는 것을 미리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포그래픽을 직접 제작해 3가지의 인포그래픽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요건 하에서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만점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맞춤법 검사를 돌리고 여러 학우들에게 검토를 부탁하며 혹시라도 감점받을 요소는 없는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해서 글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저널리즘 글쓰기를 들을 때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과제는 경찰서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케치 기사를 작성하는 과제였습니다. 저는 경찰서 방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소방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교수님께 덜 좋은 점수를 받을까 불안했고 소방서에서 총 4명의 소방관 만나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열심히 어필했습니다. 이를 통해 만족스러운 피드백과 성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법원 방문 과제입니다.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지난 수강생 강의 자료를 모두 프린트해서 인상 깊은 표현이나 좋은 어휘들의 표시를 해둔 후 제 글을 쓸 때 지난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가지 글 모두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점도 감점되지 않겠다라는 포부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습 과제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꼭 실습 과목이 아니더라도 모든 과목의 과제를 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과목 유형은 묵후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과 가장 구별되는 묵후 과목만의 특징은 자율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스스로 매주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강의가 항상 올라와 있기에 강의를 자주 챙겨 듣는 것이 반복학습에 매우 유리합니다. 교수님께서 미리 제작해 주셨던 양질의 강의를 여러 번 돌려들으며 반복학습을 했습니다. 3번째는 질문 게시판에 적극적인 질문을 올렸습니다. 묵후 수업은 대면 질문은 어렵지만 토론실에서 조교분들이나 교수님들께서 항상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오히려 대면 강의보다 부담 없이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활용한 민법 체크리스트의 예시입니다. 체크리스트에서는 매 학기의 족보, 퀴즈, 강의, 필기를 몇 번이나 복습했는지 기록하고 더욱 공부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반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서로의 공부 상황을 확인하고 모르는 내용은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묵후 과목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과목에서 고득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실한 출석입니다. 적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점수 감점을 크게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에 성실한 출석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적극적인 발표와 참여입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참여와 발표 점수를 반영하고 가산점의 형태로 점수를 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항상 한 수업에 최소 한 번씩은 발표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항상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발표를 시키실지 미리 예상을 해보고 영어 대본을 조금씩 적어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제를 작성할 때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수업 내용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광고론 수업을 수강하며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마케팅 전략 중 포지셔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예시를 듣는 것이 과제였는데요. 이때 예시를 먼저 들기에 앞서서 포지셔닝의 개념을 수업 시간에 언급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한 후 예시를 든다면 이처럼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해온 발표입니다. 각 과목 특성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공부와 과제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취향과 학습 스타일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가장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득점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방법들을 참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듯하여 이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